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제 2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가진 고민과 문제들을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고민인데요. 학업에 대한 주변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서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학창시절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네.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고 항상 그 성적을 유지하기도 어렵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망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기대한 것도 그 사람이 선택한 거고 여러분에게 실망한 것도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기대하고 실망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건데 그것마저 내가 책임지고 짊어지고 내가 아파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하다는 신에게도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만족시키려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의 압박 때문에, 어떤 사람의 기대 때문에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고 압박이 높아지면서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내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노력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주변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과 매일 얼굴을 봐야 되고 매일 이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면은 이 마음가짐으로는 이겨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한 간단한 처방이라도 한마디 있으실까요, 혹시?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놔주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걸 보시는 청소년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아직 중학생까지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아직 못 놔줄 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참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학생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동기 때는 부모가 원하는 나로 사는 게 쉬워요. 혼나면 무서우니까 말을 들어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중고등학생, 청소년기가 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동기 때는 초자아라고 하는, 초자아라 하면 부모가 원하는 이상적인 내 모습이거든요. 이 초자아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청소년기가 되면 초자아보다는 이드라고 하는 본능이 커지게 돼요. 본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 이드가 커지면서 이 초자아와 이드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난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부모님이랑 맞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드가 커지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실망시키는 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에요. 아동기 때는 부모랑 자기를 동일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의존해요. 부모도 아이에게 의존하고 아이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서로에게 굉장히 크나큰 영향력을 주는데 성인이 되면 어떤가요? 우리 선생님은 성인이실 텐데 부모님하고 그쵸. 어떠세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무서워서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춘기가 세게 와서 이드가 좀 세게 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사실 막 엄청 말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면대면한 것도 아니고 좀 맞습니다. 어정쩡한 관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관계예요. 네. 성인이 되면 부모랑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부모 없이도 나 혼자서 정서적으로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완전체가 되죠. 네. 그럼 청소년이란 뭐죠? 아동과 성인 사이에 꼈잖아요. 동일시된 상태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 사이에 꼈다는 거는 멀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서로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은 아픕니다. 자녀도 아프고 부모도 아파요. 내 살점 하나를 뜯어내는 과정이죠. 그쵸. 되게 통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상처도 주고받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상처 줬다고 나도 힘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되게 열을 내면서 아이를 계속 통제하고 내 살점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부모님이 많이 그 사이에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포기하시죠. 좀. 네, 내가 많이 힘들고 많이 무너졌어. 더 이상 내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이제 슬슬 깨닫게 되면서 아이를 떼어내주게 돼요. 나와는 다른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구나. 얘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거구나 하고 마음에서 작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이 과정을 사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시기. 근데 사춘기는 나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나쁜 게 네.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 게 천만다행이죠. 성인 돼서 오면 이게 난리가 난다. 5춘기, 6춘기라고 네, 하잖아요. 그쵸.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를 겪어야 할 시기에 겪는 사람은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하게 부모랑 분리가 돼서 네. 나로서의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부모의 살점으로서 살아가죠. 부모의 페르소나로 가면을 쓰고 부모가 원하는 초자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부모나 자식이나 불행한 거예요. 부모는 행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걸 이제 떼어내는 순간이 나이가 들어서 오게 되면 성인이 돼서 오게 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면 제가 항상 박수를 치며 축하드립니다. 잘 된 거다. 잘 됐습니다. 네. 지금 와야 할 때 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랑 떨어지는, 멀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이어 말씀드리자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열심히 안 해서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고 압박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실망하기로 선택한 거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기로 선택한 거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나기로 선택한 거지 여러분은 부모님을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파야 돼요. 죄송하지만. 아픈 과정이 있어야 살점을 떨어뜨리고 완전한 독립체로서 자식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싸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미리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에게도 덜 화가 날 수 있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덜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미리 청소년기의 심리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의 경우 이제 둘 다 조금씩 아픈 게 정상이다. 네, 네, 받아들이셔야 네, 된다는 받아들여야 겁니다. 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에 또 많이 고민을 토로했던 내용이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문제였어요. 부정적이거나 소심해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또 이제 앞에 나서서 주도하거나 하기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내향적인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스며들고 소위 요즘 말로 인싸가 된다거나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인싸이세요? 저는 핵인싸였습니다. 핵인싸였습니다. 저는. 너무 인싸였습니다. 그럼 소심하셨어요? 안 소심하셨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소심한 것 같은데 이게 보여지는 면에서는 소심하게 행동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핵 인싸. 그래 보이지 않으시나요? 근데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소심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싸는 안 소심해요? 아니죠. 네. 인싸는 쿨하지 않아요. 응. 인싸가 쿨한 척을 하는 건지 쿨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소심하지 않은 건지 소심하지 않은 척을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솔직히 그 본인도 잘 몰라요. 내 내면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갈 뿐인 거예요, 사람은.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은 소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소심하고, 네. 우리 모두 다 소심해요. 네. 그쵸. 소심하지 네.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세상에.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심한 분야가 각기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너무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거기 소심해요. 근데 벌레는 때려잡거든요. 또 반대로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데, 맞습니다. 네. 귀신은 안 무서워,
아, 귀신은 안 무서운데 벌레는 못 때려잡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네. 그 후자가 전데요. 오늘 아침에도 바퀴벌레를 이렇게 발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깨웠죠. 일어나봐. 저거 좀 잡아봐. 아, 못 잡으시는 거예요? 못 잡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 바퀴벌레인데 아. 귀신은 한 100만을 만나도 저는 안 무섭거든요. 예, 좀 밤길에 혼자 이렇게 무덤에도 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 담대하시네요. 예, 근데 벌레 한 마리를 못 잡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자기 주장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자기 의견도 말 못하고 막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소심해 보이는 친구가 진로를 결정할 때는 그 누구랑도 상의하지 않고 딱 독단적으로. 뚝심 있게 딱 가는 네, 친구들이 그런 있죠.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낯도 가리고 굉장히 수줍어 보이는데 앞에 나가서 발표해야 되는 순간에 떨지도 않고 잘해버리는 친구들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소심한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유독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안전에 대해서 뭐 자동차 탄다든지 높은 데 올라간다든지 놀이기구 탄다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소심하고. 아, 그렇죠. 전 돈에 대해 소심합니다. 네. 커밍아웃 감사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해 소심. 네. 이렇게 다 각기 소심한 분야가 달라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쿨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난 이 부분 소심해. 이 부분 너무 미워. 고쳐야 돼.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난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강하지. 이렇게 조금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난 이 부분이 싫어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자꾸 내가 소외시키는 걸 자기 소외라고 하는데 네. 내가 소외시키는 그 부분은 누구예요? 그것도 난데? 내가 나를 소외시키면 걔는 어디 가요? 걔는 난데?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걔는 그게 강하고 약한 것처럼 나도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해. 네. 이렇게 그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안에서도 나의 다양성을 내가 스스로 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심한 부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물려받은 부모님의 어떤 유전적인 성향과 양육 방식,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어떤 경험이나 자라온 환경, 그리고 만나온 사람들, 들어온 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 이 부분이 소심하고 이 부분은 대범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어렸을 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하고 어떤 나의 서사, 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였으니까 역사의 한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난 이런 사람이야 괜찮아 다른 건 괜찮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그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강점이 돼서 되게 센서티브하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발달하는 어떤 그런 특화된 부분으로서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은 대인관계에서만 약점이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외시키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내가 어려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하고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강점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대인관계에 소심했다면 컸을 때 그것이 극복되었을 때 받아들이고 극복되었을 때 대인관계에 소심한 또 다른 후배나 청소년들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능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보면 친구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잘할 때 생각보다 소심하진 않았는데, 예,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완벽해야 되는 강박관념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아, 내가 혹시 주변에 막 잘못한 게 있진 않나,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 위해 혹시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눈치를 보는 것도 사람이라면 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눈치를 안 보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그쵸. 더 사회생활하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나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타인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는 어떤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 꼭 인정받아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은 사실은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내가 나 자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 자체로서 가치감을 느낄 수 없다면 타인에게서 그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공급이죠. 산소호흡기죠. 나 혼자서는 숨을 못 쉬겠으니까 산소호흡기를 끼듯이 나 혼자서는 내 가치감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죠. 산소호흡기를 끼는 사람이 건강하지 그쵸. 않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려면 뭐 성취 경험도 좀 늘리셔야 되고 나의 장점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 칭찬을 들어도 되게 여과시키거든요. 칭찬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오랫동안 생각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들었던 칭찬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래 난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좀 자신의 가치감을 떠올려 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기는 더더욱 눈치를 많이 봐요. 되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죠. 일탈 행동을 하는데도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걸까요, 그렇게?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이드가 커지는데 네. 초자에서 아직 못 벗어난 이건 두 개 다 필요해요. 원래 다. 초자도 있어야 하고 이드도 있어야 돼. 즉 도덕과 양심이 있어야 하고 본능과 쾌락도 다 어우러져야 행복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막 갈등이 커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뇌가 리모델링하는 시기잖아요. 이게 발칵 뒤집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대대적인 평가를, 재평가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더욱더 타인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의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버스를 타도, 급식실을 가도, 화장실을 가도 그 소위 중2병이라는 게 이제 그런 관종들이 나오는 게 이런 거의 그럴 수도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네, 우리 나 집에 가는 길에 나 혼자 네. 집에 가면 괜히 따돌림을 받는 것 같고 괜히 좀 못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인의 시선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나이고 또 양말 하나를 신어도 발목까지 오는 걸 신었냐, 발목을 덮었냐, 복숭아표를 덮었냐, 그다음에 잠바는 노스페이스를 입었냐, 박세로의 잠바를 입었냐, 네. 머리는 투블럭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이게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이걸 자의식이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이 깊어지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 신경 쓰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혹시 본인의 심리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좀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케어를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선생님도 사람이신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상담사도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가면서 실무를 이행하는 편인데요. 일단 상담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상담사는 더더욱 죽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숙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왜 꼭 잘해야만 하는데 이걸 잘하면 누가 알아주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면 네가 얼마나 행복한데 그 행복은 얼마나 지속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저 자신에게 계속하면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셀프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알 수 없는 불안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상처받거나 뭐 이런 순간이 오면 저는 휴대폰에 불안 노트를 작성합니다. 불안 노트? 네, 그럼 어떤 걸까요? 이렇게 잠금을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지문 잠금입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유치하고 처참하게 적나라하게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완전 민낯을 이렇게 민낯이죠.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불안 노트를 정말 그 유치하고 처참하게 써내려가면요. 나중에 마음이 풀려 있어요. 그렇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린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 노트에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써내려가고 나서 쓰는 동안에는 막 화가 나고 막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다 쓰고 딱 걸어 잠그는 순간에 모든 게 풀려 있어요. 되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억누르지 않고 표출을 하는 것이 감정을 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걸 사람에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에다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눈물도 좀 흘리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너무 있겠네요. 좋죠. 네. 우리 친구들이 전 밤마다 울어요. 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울 수 있다는 건요.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건강한 거고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심리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계속 울기만 한다면 그거는 조금 우울증이나 뭐 이런 현상일 수 있으니까 검사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불안 노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웃음이 넘치고 따뜻한 웃다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봤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